지금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계속 일관된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세금, 세제 정책에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 예를 들면 뭐 양도세 같은 경우 동화가 될 거고, 특히나 뭐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계속 1년 단위로 연장이 되는데 내년에는 아마 정권이 바뀌면 이 유예가 중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양도세 말고 또 뭐 종부세인데 네. 종부세라고 하면 이제 공정시장가의 비율인가요? 그걸 이제 올릴 것 같은데 모든 세금이 이제 가진 사람들에게 맞습니다. 좀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여기에 대한 어떤 라운드의 견해와 대처 방안. 그래서 제가 부동산 투자를 박근혜 정권 때부터 2015년도부터 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중간에 스펙타클했던 문재인 정권 그때 할 수 있었던 규제를 거의 한 8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건 그냥 다 했던 것 같아요. 뭐 39개였나요? 제가 개수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네. 근데 완벽하게 다 하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고 하면 이제 그 국토 보유세 없었던 것도 이제 신설이 될 텐데요. 아, 국토보유세, 네. 토지세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다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안 한 10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10가지가 정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세금이 거기에 또 되어 있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면역이 됐다고 할까요? 그래도 이제 국민들은 많이 면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지난 정권의 시즌 2 이제 시작이 되는 거구나.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그거 뭐 한 2년 몇 개월 했었나요? 그래서 그 과정이 시즌 2라고 했었으면, 왜냐면 거의 뭐 완화 정책이 막 펼쳐지지 못하고 문재인 정권 때 규제를 그대로 갖고 와서 유지하는 정도였거든요. 유예 좀 해주고. 네. 통과를 못 시키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이 6월 달에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면 거의 2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이미 대선의 결과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우리 파랑당으로 이제 그 결정이 되면 각종 규제가 7월 달부터 바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았던 모든 규제가 다시 부활하면서 갑자기 없었던 국토 보유세부터 시작해서 재산세, 취득세까지 더 강화를 시킬 거예요. 취득세는 2주택까지 일반 과세로 취득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2주택부터 다시 또 취득세 강화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취득을 아예 못하게 만들 것이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주택자가 이제 종부세도 많아지고 재산세도 늘어나고 기본 보유세가 늘어나죠. 그 다음에 양도세도 원래 중과세인데 일반 과세로 유예되어 있는 게 26년 5월 달까지입니다. 5월 그래서 9일까지. 근데 그거는 아마 손을 대지 않을 거예요. 왜?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서 어쨌든 마지막 기회는 주고 쪼여야 되거든요. 양도세를. 그래서 1년 정도 그렇게 이제 기회를 주고, 이제 양도세 규제는 내년 26년도 6월 1일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양도세 90%. 2020년 예전 대선 때 그 이재명 후보가 들고 나왔던 부동산을 통한 투자 이익에 대해서 환수하겠다는 그런 정책이 진짜 실현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온 거네요. 정말로 이제 공동 생산이라는 개념이 토지에 적용이 되겠네요. 일하지 않아도 나눌 수 있는 사회라는 그렇죠. 캐치프레이즈인가요? 뭐 슬로건인가요? 그것이 정말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각종 세금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많이 또 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M2 통화량이, 즉 돈의 양이 엄청나게 풀려 나갈 겁니다. 지금은 M2 통화량이 4,200조인데 2030년도에는 6,000조가 될 거예요. 6,000조.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 대략 4,000조인데 거기에 반토막 2,000조를 더한 6,000조가 된다는 거예요. 또 당연히 아시겠지만 모든 조세는 재화의 가격으로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나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부동산에 그렇게 엄청난 폭등이, 제 목숨까지 내놓을게요. 여러분들 진짜 한번 믿으세요. 2030년도에 엄청난 폭등, 진짜 이 부동산 역사상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폭등의 정점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그냥 눈뜨고만 보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폭등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똘똘한 한두 채 뭐 이런 거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의 지금 대처 방안을 말씀 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똘똘한 한 채가 그 상대성이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뭐 15억, 20억, 어떤 사람한테는 5억이 똘똘한 한 채고, 어떤 사람은 1억짜리도 똘똘한 한 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실거래가 기준에서 총합 한 15억 이상이 똘똘한 한 채로 봤을 때, 그럼 그걸 한 채로 15억짜리 이상을 넘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번 사이클 때 30년도까지 한 15억짜리를 나눠서 사는
나누는 거예요. 3억짜리, 5억짜리, 2억짜리, 1억짜리 이렇게 나누면 총합이 한 1주택자는 한 15억까지 맞추면 딱 좋을 것 같고요. 매매가 기준? 예, 매매가 기준 15억 전후. 20억이 넘어가면 공시 가격도 엄청나게 올릴 것 같기 때문에 10억 이상은 조금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 종부세에 대한 부담 자체가. 근데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1주택자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엄청 누진세율로 매기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그 누진세가 다주택자한테 강도가 세지거든요. 예전부터 이 야당이 기조를 유지했던 것 중에 하나가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정책이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부부공제하면 12억까지는 큰 부담이 없는 그런 정책을 유지해 왔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부세 기준 잡으면 다주택자 실거래가 기준에서 한 10억 전후 정도까지만 맞춘다고 해놓으면은 그렇게까지 걱정이 없습니다. 다주택자라고 하면 3억, 2억, 5억 이게 총 3개 합치면 한 10억 정도 되죠. 이 정도 다주택자는 괜찮아요. 근데 막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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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 총 10억 정도 다주택자는 조금 종부세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주택자가 또 부부라고 하면은 또 18억까지 또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각자 상황에 맞게끔 전략적으로 세금 부담 안에서 사고 팔고 보유하고 유지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계속 변동이 될 텐데 이것도 유념해서 또 계산을 실시간으로 하셔야겠죠. 당연히. 현실은 거의 뭐 100%까지 이제 끌어올린다고 하니까. 100%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내봤던 종부세를 다시 낼 수도 있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또 종부세와 각종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또 같이 비례해서 뭐가 올라갑니까? 그렇죠. 뭐 총 자산 가격은 올라가죠. 총 세금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집 없는 세입자분들께서 오히려 세금 전가가 돼가지고 그게 부담률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게 시장의 원리인데 다들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부동산으로 크게 투자 수익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청약권을 가지고 몇십 년 동안 부어가면서 단 한 번의 로또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이제 당연히 청약통장의 이율이나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밖에는 신경 쓰지 않으시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이런 게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세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 그거를 뒷받침해주고 우리가 세금을 낼 수 있는 전월세가 엄청나게 더 많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요. 1년에 내는 세금이 100만 원 올라가면 1년에 들어오는 수입 월세가 제가 진짜 약속드릴게요. 150만 원 올라갑니다. 아 진짜예요. 제가 지난 정권의 전월세 상승폭이 훨씬 더 커가지고요. 오히려 세금이 올라가니까 기분이 더 좋았던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이제 지난 2, 3년간 많이 겪었지만 그 보증보험 비율을 수도하고 지금 H허그라고 하죠.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상환 능력을 보고 나서 보증보험 가입을 허가해주겠다라는 기조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공정시장가액 뭐 비율 올라가고 공시가가 올라간들 어쨌든 간에 그 보증보험 한도를 줄이거나 유지를 해버리면 이게 전월세가 아무리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뭐 보증보험이 안전하지 않은 그런 매물에 대해서는 세입자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심리적으로. 근데 이것마저 깨질 수도 있겠네요. 전세 가격이. 그 부분이 저는 가장 큰 걱정이거든요. 사실. 아 그렇게 이제 보증보험 관련돼서 보장하는 그 금액이 가입 요건이 강화되고 하니까 그게 이제 들어오는 그 전세 수요 자체가 한계 제한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게 되면 혹시 이런 보증보험 없이도 전세를 들어오려는 수요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한 년도부터 이제 자체가 많이 시작이 됐어요. 그다음에 12년도, 23년도 엄청난 전세 사기건이 터지면서 그때 전 국민이 온 관심을 갖고 그게 제도화가 됐습니다. 갑자기 필수 요건이 돼버렸죠. 원래는 뭐 대출을 받든 전세 계약을 쓰든 보증보험이요? 오히려 그걸 왜 들어요? 왜 보험료만 내고 뭐하러? 오히려 세입자분들께서 그렇게 들려고 하셨던 분이 한 100명 계약하면 진짜 %도 안 되는 계약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80-90%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증보험을 들지 않는 분들이 그래도 자주 있습니다. 종종. 그래도 굉장히 높아졌죠. 예전에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5% 정도 됐다가 지금은 거의 80 이상, 거의 90% 육박하는 분들이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강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좀 한계가 있을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화가 됐다 보니까 불안감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자체가 한 5천만 원만 넘어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는 좀
만들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 3천에 100만 원 정도 하니까 경매 넘어간다고 한들 계속 살면 100만 원에서 까지니까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을 하는 거죠. 근데 한 5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은 보증보험을 가입을 안 하고 월세, 반전세 이런 걸 들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대한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보험 금액이 조건이 까다롭게 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증보험 한도가 축소가 되니까 전세 금액도 일시적으로 약간 주춤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가 급등하고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게 이제 강화가 되면 전세값도 잠깐 주춤하는 거죠. 그 시기를 또 잘 버텨내야겠네요. 그러면서 그게 또 다 적응되면서 또 공시가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갑자기 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 된다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세제 정책이 실현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잡고 얼마까지 투자금을 유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주신 거고요.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뭐 포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절충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질문이 있어요. 인구 절벽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제 이민을 받아와서 국가를 체제를 유지하느냐 마느냐 이런 단계까지 온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연금 관련해서 또 이슈가 많았습니다. 연금을 부담해야 될 세대한테는 전혀 동의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5060에게는 좋은 방안이지만 2030, 40에는 아무런 협의점도 없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확정이 돼가고 있어서 뭐 그 대학생들이 이제 시국선언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인구 절벽이 뭐 확정된 건데 그러면은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들도 어쨌든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오히려 더 폭등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1인 가구 비율이 더 좀 올라간단 말이에요. 가구 수가 늘어난다. 하니까. 근데 그 가구 수가 늘어나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유지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수도권에 있는 예를 들어 뭐 8사형 기준으로 1억이 다 훌쩍 넘어가고 있는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곳에 보통 1인 가구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인구는 줄어들지만 이제 1인 가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서울의 많은 수많은 가족 거주 형태에 적합한 방 3개짜리 뭐 8사형 이런 주거 형태를 선택을 안 하는 것도 있고 못 하는 것도 있거든요. 자금적인 부분, 뭐 대출적인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도 수요가 유지된다고 보는 방향이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연결을 한번 시켜주시면.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인구 절벽은 가장 큰 영향력, 서울 수도권은 아니고요. 일단 지방 산업단지 근처에 있는 지방 도시가 아파트 중심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거기는 그냥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은 그 수요가 계속 끊이지 않는 인구 변동성에 맞춰서 수요가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 수도권은요. 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수요는 오히려 더 증폭이 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서울 수도권입니다. 왜냐면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더 모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선진국이고 뭐고 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지역의 핵심 도시는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집중화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수요는 끊이지 않고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인구 절벽이 되다 보니까 대학교든 어디든 지금 어디가 먼저 무너지기 시작합니까?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 타격은 지방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인 거네요.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의 모든 경제, 문화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복합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방은 개발을 못 시킵니다. 한계가 있어요. 이미 실패한 정책이 많고요. 지금 네. 혁신도시 이런 것들. 맞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제 많이 뭔가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도 다 멈추고 개발을 했음에도 사용이 안 되고 망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서울 수도권은 개발을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고 오히려 이용도도 높아지고요. 굉장히 좋은 측면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1인 가구가 많아진다고 하지만 두 번째로 2인 가구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3인 가구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4인 가구부터는 이제 좀 추세가 낍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라온 평단가 공식에서 대형 평수에는 핸디캡을 적용했던 부분이 예, 맞아요. 미래까지 다 예측을 하시고 기준을 잡으신 거네요. 맞아요. 가격 공식에 그 모든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강생들은 이제 이해를 할 것 같아요. 1인 가구는 그리고 아파트 수요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요. 저도 이제 빌라 원룸 살고 있고. 특이한 케이스예요. 1인 가구가 아파트에 산다. 전월세 말고 매수를 해가지고 혼자 산다. 약간 그냥 일반적이진 않은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빌라 삽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아파트는
혼자 살고 있는 뭐 원룸형 아파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있긴 그렇죠. 있는데 별로 없습니다. 뭐 도시형 이런 것들 예, 뭐 맞아요. 오피스텔로 분류하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죠. 주택 시장을 견인시키는 가장 선두주자 가구 수가 몇 가구예요? 2인 가구 그리고 3인 가구. 그래서 2인 가구도 방 3개짜리 많이 살고요. 신혼부부 전용 면적 5구, 그다음에 국민평수 전용 84, 30평대, 20평대 꽤 많이 살아요. 그리고 최소한 시작을 거기서 하니까요. 지금 기준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이하로는 성립이 잘 안 됩니다. 신혼부부가 원룸 쪽방에서 산다. 아 그런 거는 이제 30년 전 얘기고 일본에서나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하고요. 지금은 20평대랑 30평대에서 시작하는 게 거의 국룰이에요. 지금 이제 브랜드도 중요해서 이제 주차장 입구에 개선문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 근데 이제 어쨌든 지방에 있던 수들조차도 수도권으로 다 밀집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인구 절벽에 대한 뭐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수요 감소는 없죠. 왜냐면 만약에 우리 인구수 5천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뭐 10년에 100만 명 서서히 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경제 인구수 자체가 이제 신생아들 그 인구수가 굉장히 급감하는 건데, 근데 그게 전체 인구로 봤을 때 어쨌든 되게 소량이고 미비하고요. 뚝뚝뚝 막 떨어지는 것 같은데 서울 수도권 인구수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지방에 있는 인구수는 막 오히려 이게 더 급감하고 서울 수도권은 오히려 유지가 되니까 수요적인 측면에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인구수가 급감해도 서울 수도권 너무나 좋습니다. 수도권에서 살아야 되나요? 살아야지. 아니,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투자는 수도권에 하시고 뭐 지방에서 넓은 아파트에 월세 40-50만 원 주고 뭐 김천 같은 거는 그렇거든요. 3룸 아파트 월세 50, 60 실제로 있어요. 김천 혁신도시 근처에. 거기서 근무를 하신다면 그쪽에 공기업들도 몰려 있거든요. 서울에 투자를 하시고 그쪽에 이제 월세로 거주하시는 게 현명하고 효율적인 거주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완전 21년도보다 훨씬 더 폭등. 근데 마지막 질문이 그건 이제 믿겨지거든요. 이해도 되고 경험도 했고 데이터가 다 증명을 하고 있고 모든 근거들이 여기에 대한 보강을 해주는데 출구 전략이 없지 않나 싶어요. 항상 2030년 버블의 최정점이 될 것이다 예언도 하시고 그때 이제 어떻게 현금화를 하는 방안을 추천을 해주시는데 이 양도세가 2030년 때 90%가 정말 된다면 뭐 그것도 뭐 최대 구간 얘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숫자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1주택에 한해서는 4천만 원 차이까지는 6대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2주택인 경우에 거기에 올라가고 또 3주택은 20%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상태마저도 지금 중과를 유예해 준 거예요. 물론 조정 지역에 한해서지만 조정 지역은 그때 바꿔버리면 그만인 거니까 사실 서울 수도권이면은 다 이제 대상이 될 텐데 전혀 현금화가 안 돼 버리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촘촘하게 규제를 한다고 한데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서도 호산할 구멍은 있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수익이 또 그 포인트에 있습니다. 뭐냐면요. 1주택자의 경우 12억까지는 뭐예요? 비과세. 그 이상은 또 일반 과세로 수익이 남는 구간별로 45%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냥 납부하면 됩니다. 그렇게 1주택자는 30년도에 팔고 폭락하고 그 다음에 31년도에 폭락할 건데 폭락하고 32년도에 최저점에 사면 갈아타기 상급지가 훨씬 엄청난 수익을 실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주택자 정답 끝. 근데 이제 다주택자가 문제죠. 왜냐면 다주택자가 만약에 양도를 하게 되면 한 채당 95 남는 거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팔겠습니까? 안 팔겠죠. 못 팔죠. 그러면 안 팔고 어떻게 되느냐? 더 좋아.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고정관념은 머릿속에서 깨부셔야 됩니다. 팔아서 돈이 생기는 것은 1주택자 개념이에요. 1주택자. 다주택자의 개념은요. 오히려 팔지 않고 여러 채를 보유하면 뭐가 생깁니까? 거기서 전세, 월세, 조세 정가가 돼서 폭등하니까 전세, 월세가 흐름 자체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들어오겠죠. 한 채당 몇십만 원씩 막 들어올 거예요. 여기선 당연히 수요공급 법칙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한 채당 지금으로부터 전세를 안 올리고 월세를 올린다고 하면 최소 한 채당 50만 원씩 올라갑니다. 그럼 내가 5채가 있는 다주택자라고 가정했을 때 5년 뒤에는 5채면 얼마 들어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50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로 대출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250만 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갑자기 5년 뒤에 세금을 종부세고 재산세고 뭐 이렇게 많이 올려가지고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많이 나와봤자 한 푼도 안 내다가 갑자기 2천만 원이 더 나와. 충격적이죠. 그건 충격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방금 얼마 나온다고 했어요? 5채 250만 원 생긴다고 했죠. 그러면 1년 단위 얼마입니까? 3천만 원. 대략 3천만 원. 돈이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뭐 세금
세금이 많이 나온다, 너무나 힘들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월세를 올리는 방안을 생각해서 남는 돈을 가지고 생활하시면 된다는 거죠. 사실 뭐 5%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6억을 빌릴 수 있는 돈이 되겠네요. 예.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면 때려 잡아도 못 잡는 게 다주택자일 때 안 팔면 끝이다. 양도세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안 팔면 끝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지 않은 포지션은 이제 뭐 증여나 상속해야 되는 포지션일 때는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증여세, 상속세 항상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줄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증여세, 상속세 규제를 시작하면 이걸 포기하지 못하고 놓치지 않을 겁니다. 절제하는 방안, 세무사랑 상담하면서 진행하면 가장 좋을 것 전문적인 같습니다. 질문이 또 들어왔네요.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로만 갭투가 가능한가요? 주담대만 아니면 상관없죠. 부담돼도 뭐 주택이 하나 있으면 가능한 거죠. 뭐 그 상황에 맞으면. 그렇죠. 예, 뭐 갭투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1주택이면 뭐 네. 가능합니다. 뭐 10주택이어도 어떤 대출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갭투자인데 주담대를 받을 건 아니니까 그건 주택 보유수랑은 조금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그냥 이건 어렵겠다, 포기하고 싶다, 안 될 거야 이렇게 그냥 문제를 내려놓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번 사이클은 어떻게든 그 돌파구를 만드셔가지고 어떻게든 집을 사야 되겠다는 그 집념 하나 가지고 집을 딱 사야 됩니다. 정치권에 경제에 너무 막 흔들리지 마세요.